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듯 했지만 정작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반도체의 100% 관세. 한국도 예외 아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거침없었습니다. 삼성이 꼬리를 내리고 기술을 넘겨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삼성이 대반전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생산 라인 이전 검토. 그러자 곧바로 미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이 오히려 백악관의 삼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도대체 삼성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 기업 앞에서 당황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거예요. 외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의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이건 미국을 구하겠다더니 결국 미국을 죽이는 발표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을 보호한다면서 삼성을 건드렸으니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7년, 지멘스에서 8년을 굴러온 뒤 2017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5대 반도체 장비 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핵심에는 한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삼성, LG, SK 하이닉스. 저희 매출의 70%가 이들과의 협력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과는 2019년부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연간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트럼프의 발표가 나온 직후 저희 오스틴 본사 사무실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의 직원들이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자유낙하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견제라며 명분을 세웠지만 정작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발표 직후 6.2%, LG전자는 5.8% 폭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아닌 우방국을 먼저 때린 셈이었습니다. 사라, 삼성에서 긴급 전화 왔어요. 제 비서 케이트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존슨 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모든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겠습니다. 6년간 함께 일해온 김 과장의 목소리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 농담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김 과장님, 잠깐만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떤 약속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과장과는 6년간 함께 일해왔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협력사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라, LG에서도 똑같은 통보 왔어. SK 하이닉스 담당자가 갑자기 회의 취소했어.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 공장 완공을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한다는 거였습니다. 1,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보류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야. 삼성이 진짜 화났구나. 동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의 말이 맞았습니다. 삼성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회사입니다. 모든 결정이 철저한 계산에 기반합니다. 그런 삼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는 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은 텍사스 경제의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래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과 각종 규제 변경, 그리고 인력 수급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번 관세 폭탄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3,000개의 직접 일자리와 10,000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던 그 공장이 연기됐다는 건 텍사스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조치가 기술 주권 강화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산업계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관세 폭탄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엔 협력사들에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삼성 라인이 멈추면 우리도 끝이야. LG에서 계약 재검토한다는 소식 들었어. 저희 회사 직원 200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텍사스 반도체 벨트 전체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들 역시 한국 기업들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국 산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요 공장들에서 한국 부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간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이혼 직전 부부처럼 백악관과 산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긴급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 기술 없이는 미국 반도체 생산 라인조차 돌리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이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더스트리 위크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 중 73%가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부품 공급뿐만 아니라 공정 설계부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한국을 그저 좋은 파트너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납기도 정확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협력사 정도로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관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이 보호하려던 자국 산업이 정작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던 거였습니다. 삼성을 건드린 순간 미국 자신이 위험해진 셈이었습니다. CNBC에서는 한국 기술 의존도 73% 미국 반도체 전략 재검토 불가피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포브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삼성을 잃는 건 미국의 자살행위라고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는 30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협력사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계약이 끊어지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회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기술 강국을 향한 미국의 치명적인 오판이었고 그 오판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건 결국 저희 같은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업계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미국 내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성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저희 회사는 즉시 파산 위기에 몰릴 게 뻔했습니다.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 주요 프로젝트들의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다른 장비업체 최고 경영자인 톰 윌슨이었습니다. 사라, 우리 끝났어. 삼성에서 일부 주문 취소 통보 왔어. 잠정 중단이래. 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저희보다 더 삼성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매출의 85%가 삼성과의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톰, 진정해.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어. 아니야. 사라, 이건 진짜야. 삼성 구매팀 팀장이 직접 전화했어. 앞으로 6개월간 모든 신규 주문을 중단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전면전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곧이어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뉴욕포스트와 CNBC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과 LG가 가전제품 라인 일부를 멕시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을 우회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멕시코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곳이었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덕분에 관세 없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텍사스 주정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삼성 측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의 파트너입니다. 연방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는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약속도 드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삼성 구매팀에서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현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신규 계약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예정된 3억 달러 규모의 장비 납품이 모두 중단되는 거였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 연간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하나 둘씩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LG 담당자도 내부 긴급 일정으로 저희와의 회의 일정 전부 취소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도 비슷한 통보가 왔습니다. 200명의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긴급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삼성 부품 공급 중단 시 미국 반도체 공장 가동률 50% 이하로 급감 우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핵심 공정 장비 중 73%가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부품 공급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기술 지원까지 모든 것이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인텔과 퀄컴에서도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들 역시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텔의 경우 최신 파운드리 공정에서 삼성과의 협력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공장은 한국 부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간다. 업계 관계자의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라인, 테슬라의 배터리 시스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지역만 해도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체가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들 회사의 총 고용 인원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 텍사스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협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이 텍사스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즉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의존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올렸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텍사스 상공회의소 회장인 스티브 브라운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비공식 자문을 요청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 미국 기업 쪽에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산업계 인사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정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별개로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에서는 삼성이 빠지자 미국이 흔들린다는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CNBC, 폭스 비즈니스, 블룸버그까지 모든 주요 매체가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멈췄다. 한국이 빠지자 산업이 서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미국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악관과 전 세계 그리고 백악관과 미국 산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삼성의 이번 대응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산업계 전체를 인질로 잡고 백악관에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우리 없이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미국 전체가 한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백악관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사장님, 긴급자문 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평생 꿈에도 몰랐던 백악관 회의실에 앉게 됐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백악관이 아니라 상무부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을 보니 백악관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삼성과의 갈등이 미국 산업에 미칠 파장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사, 최고 경영자들을 긴급 소집한 거였습니다.
저처럼 삼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기업 대표들의 현장 증언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재무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민간 기업인이 끼어들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건 상무부 차관이었지만 국방부와 백악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를 불렀지만 실제로는 삼성 압박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마디부터 강경했습니다. 삼성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그들이 미국을 협박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카드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참모가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더욱 긴장됐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군사적 압박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상황을 완전히 뒤바꾼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국방부와 상무부가 합동으로 작성한 비공개 분석 자료였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할 내용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첫 페이지 제목만으로도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기술 의존도 긴급 분석 핵심 산업 마비 시나리오. 삼성 기술이 없으면 미국 핵심 산업 곳곳이 즉시 마비됩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삼성과 LG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TV뿐만 아니라 자동차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85%가 한국 3사 기술이었습니다. 테슬라, GM, 포드 모두 한국 배터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었고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70%가 넘었습니다. 인텔도 퀄컴도 엔비디아도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정밀 장비 분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공정 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설계되고 제작됐습니다. 인더스트리 위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공장들이 한국 장비 없이는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국가안보보좌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확한 겁니까? 네. 모든 데이터를 재검증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내놨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첨단 무기 시스템 중 상당 부분도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F-35 전투기의 디스플레이, 이지스함의 레이더 시스템, 심지어 핵잠수함의 배터리까지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쓴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강경하게 나왔던 참모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존슨 사장님, 현장에서 보시기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만 해도 2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단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한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판한 것 같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더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연간 2천억 달러가 넘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5천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미국 국내 총생산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삼성을 압박하자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과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대화에 응할까요? 그때 상무부 차관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접촉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 대 정부보다는 기업 대 기업이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존슨 사장님이 적임자 같은데요. 삼성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고 기술적 이해도 높으시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단순한 장비업체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참모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교가 아닌 산업이 동맹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군사동맹 정치적 협력보다도 산업기술의 상호 의존성이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백악관도 한국 기술 앞에 숙여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백악관이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반격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단 3일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의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삼성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정부의 대화 제의도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가장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는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먼저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미자동차 노조, 전미철강 노조, 전기전자 노조가 연합해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NBC에서 보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미국을 떠나면 50만 개의 일자리가 즉시 사라집니다. 이건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전미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때리겠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 일자리를 없애고 있어요. 삼성 공장이 문 닫으면 텍사스만 2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의회에서도 반발이 거셌습니다. 텍사스 출신 상원 의원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방 정부가 텍사스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 삼성은 텍사스의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 역시 한국 기업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언론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삼성 없는 미국은 상상할 수 없다는 사설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술 종속이 아니라 상호 의존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삼성 철수 시 미국 경제 손실 연간 3천억 달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수치는 백악관 내부 보고서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더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우파 성향의 매체들이 일제히 공세를 펼쳤습니다. 폭스뉴스가 선봉에 섰습니다. 삼성이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조종하는 상황.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우파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들도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을 경제 침략자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삼성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열된 여론 속에서 저는 텍사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백악관 회의 이후 며칠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백악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안보보좌관 직속 참모였습니다. 존슨 사장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요? 삼성이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반응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삼성은 정말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고 있었습니다. 협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술도 이해하고 감정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제 역할이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공식 외교 채널로는 너무 딱딱하고 한계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한국에 가서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라도요.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존엄과 전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삼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글로벌 1위가 됐는지 말입니다.
1980년대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기술력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중국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일부 기술을 이전해줬더니 중국은 그 기술로 가격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겨달라고. 그리고 그 기술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겨준 나라가 결국 경쟁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삼성 디스플레이 LG 스크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탄 비행기 안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침묵만으로도 세계를 뒤흔드는 기술.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삼성이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과연 한국 측에서 저의 중재 제의를 들어줄까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깊어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삼성 본사로 향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기술의 중심에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삼성전자 해외사업부 최서진 국장과의 미팅이 성사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통화는 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국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존슨 사장님 멀리서 오셨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 국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켜면서 충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넘겼다가 어떻게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1980년대 일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같은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최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압박과 엔화 절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일본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일본이 개방 압박에 굴복한 결과가 뭡니까? 20년 만에 반도체 강국에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자신의 실패 사례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00년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LCD 디스플레이 기술을 일부 공유했죠. 당시 삼성과 LG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윈윈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TCL 같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습득한 후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최 국장은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2010년까지 한국이 주도하던 LCD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기술 공유의 대가가 이겁니다. 협력 파트너가 경쟁자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은 모두 전략 기술로 지정됐어요.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기업 간 협력도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기술 이전은 협력이 아니라 종속을 의미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존슨 사장님도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해요. 지금 미국이 하는 건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 요구입니다.
최 국장은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략기술 보호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준으로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 시 범정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건 법적 의무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삼성이 원한다고 해도 정부 승인 없이는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미국과의 협력은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협력과 기술 이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최 국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 표준화, 시장 협력 같은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의 일방적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기술을 주고받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협력하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협력이라면 먼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요. 최 국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한국을 그저 우수한 협력사 정도로만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에요. 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한국에게 기술은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술 격차가 벌어지거나 종속 관계에 빠졌어요. 최 국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기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외국 기술 도입으로 시작했지만 핵심 기술은 항상 블랙박스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 개발을 선택했어요. 30년 넘게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가 지금의 경쟁력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 국장은 저에게 삼성기술 전시관을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무에서 시작해서 2020년대 세계 1위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계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자립과 독립의 역사였습니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기술은 물건이 아니다. 세대를 지키는 생존의 방패다. 최 국장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왜 그토록 기술 보호에 신경 쓰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건 고집이나 교만이 아니라 지난 경험에서 배운 신중한 선택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압박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양국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쪽의 요구를 다른 쪽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모두 자존심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양쪽 모두 얼굴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미국 산업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댈러스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삼성에서 들은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이유, 그들이 겪어온 아픈 역사,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원칙들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 현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첫 번째 전화가 그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사라, 큰일 났어. 톰 윌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GM이 향후 전기차 생산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갈등이 실제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전기 F150 생산 계획을 잠정 연기했고, 테슬라는 새로운 배터리 공급처를 찾겠다고 발표했지만 단기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산업계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시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 전국의 제조업 지역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시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무부가 아니라 백악관 직속 경제자문위원회에서였습니다. 존슨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산업계에서 급한 메모를 보내왔어요.
어떤 내용인지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기술을 이해하고 한국 측과 소통할 수 있는 협상자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다시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 서관에 있는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무부, 재무부, 노동부 고위 관료들과 함께 주요 기업들의 정부관계, 담당 임원들과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경제자문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관세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테슬라 이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삼성이 빠지면 우리는 반도체도 배터리도 없어요. 당장 다음 달 생산 계획부터 차질이 생깁니다. GM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기차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대안이 없습니다. 인텔 담당자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삼성과의 파운드리 계약이 끊어지면 우리 차세대 칩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각 기업의 피해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퀄컴은 스마트폰용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애플은 아이폰 디스플레이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심지어 군수업체들도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무기 시스템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이 맞았네요.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 생산 공정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재무부 차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경제자문위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존슨 사장님, 한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기술 이전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막다른 상황인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협력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삼성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닌 공동개발, 상호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 측에 단순한 기술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신뢰와 공동의 미래를 제시해야 해요.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줄곧 일방적인 요구만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실 건가요? 기술 이전 대신 공동 연구 개발, 상호 투자, 장기 파트너십 같은 걸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텔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술 협상은 무역이 아니라 신뢰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도 이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난 후 경제자문위원장이 저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혼자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걸 말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걸 독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악관을 나서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제안을 해보겠다고요. 압박이 아닌 협력, 요구가 아닌 상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삼성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 국장님, 다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요? 기술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 국장의 조심스러운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입니다. 협력의 불씨가 아주 작게, 그러나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미국 산업계의 절망적인 현실을 목격했고, 동시에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최 국장도 미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존슨 사장님, 국가 간의 협정 때문에 참 힘드네요. 그렇죠. 그래도 기업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함께 해봐야죠.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기술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에요. 제 말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상호 협력입니다. 기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준비해온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기술 이전 대신 관계 회복, 기존 계약 이행, 장기적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최 국장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인지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과거 경험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약속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가능할까요? 최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소중히 다루겠다는 신뢰의 보증이 있다면 공동개발 형태의 일부 협력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보안 협약이 필요해요. 공동 개발한 기술의 제3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어야 하고요. 최 국장은 더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품질 관리 주도권은 삼성이 갖고 시장 진출은 상호 협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약속을 바꾸지 않겠다는 확약이 필요해요.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큰 진전이었습니다. 완전한 거부에서 조건부 검토 가능성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미국 측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단,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회사 차원의 결정은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최 국장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 국장은 저를 삼성 연구개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센터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부터 폴더블 디스플레이 고용량 배터리까지 미래 기술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30년 넘는 연구개발의 결과입니다. 최 국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만약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분야가 현실적일까요? 기존에 함께 해왔던 분야들부터 시작해야겠죠. 갑자기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최 국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포기할 수 없고 신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길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기존 관계 회복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미국 측에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해요. 다음 날 저는 미국 산업계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삼성과의 만남에서 얻은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대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받은 워싱턴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산업계는 점진적인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계약 관계부터 안정화시켜보자. 주요 기업들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협력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연속성 보장에 초점을 맞춘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산업계에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계약 이행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인 정책 변화는 아니지만 몇몇 실무진에서 민간 기업 간 기존 계약 관계, 존중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세 정책은 유지하되 기존 파트너십은 별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주요 미국 기업들 간의 기존 계약 이행이 정상화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관계 단절 위기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큰 의미였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관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정치적 갈등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자체가 큰 기회였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미국도 이제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협박이나 압박으로는 더 이상 한국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호 존중과 점진적 신뢰 구축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최서진 국장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들이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면서 언젠가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고율 관세 위협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시범 협력 논의가 시작되고 미국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을 비판하던 매체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경제 전문지들이었습니다. 포브스에서 삼성을 잃는 건 미국의 자살행위라는 강력한 칼럼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삼성 없이 미국 반도체법은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정부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예 특집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 반도체 전략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CNBC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 기술 없으면 미국 생산 라인조차 못 돌린다는 제목으로 삼성의 공급망 통제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니라 미국 산업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였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자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텍사스 출신 의원들이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텍사스의 중요한 파트너다. 연방 정부의 정책이 지역 경제를 해쳐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의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 지역 역시 한국 기업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산업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삼성과의 재접촉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상무부가 아니라 백악관 직속 국가경제위원회에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강경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 심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존슨 사장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말입니까? 기존의 일방적 접근이 아니라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쪽으로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압박과 제재만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과 상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산업계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대화 재개를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재 역할이 필요한 거죠. 양쪽 사정을 아는 분이요. 또다시 저에게 중요한 역할이 맡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압박의 메신저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 개선의 가교 역할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인정과 상호 존중입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인식을 바꿔야겠군요. 국가경제위원장의 이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한국을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회의 후 며칠간 백악관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압박 정책을 주장했지만 실용주의자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상무부 장관의 신중한 언급에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과의 기술 대화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공식적인 정책 변화 선언은 아니었지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미국과의 제한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진 국장과의 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신중해야 해요. 어떤 신호들을 보고 계신가요?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도 나타났습니다. 주요 미국 기업들이 삼성과의 기존 계약 관계 유지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새로운 협력은 아니었지만 관계 단절을 막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관세 정책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정치적 갈등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할 기술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기술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기술 수혜국에서 주도국으로의 인식 변화라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아야 할 파트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판했었습니다. 여전히 1980년대 한국으로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라 미국 산업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삼성 없이는 미국의 반도체 전략 자체가 불가능했고 미래 기술 발전도 어려웠습니다. 최서진 국장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동맹은 동등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미국이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혜국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는 동맹, 기술을 주도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아직 공식 합의는 아니지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를 생각해보면 이 시기가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 리더로 확실히 자리 잡고 미국도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 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이제 전 세계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삼성 하나가 침묵하자 미국 전체가 흔들렸고 결국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기술은 빼앗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온 세상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라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진짜 실력과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맞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